26. 새로운 전술. 각 지구는 무장 병력을 중심으로 정예화되었다. 남아있는 비무장 대원들은 후방부 사업에 필요한 인원들 뿐이었다. 산악이동 투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것이었다. 전투력의 정비 완료와 함께 총사에서 각 지구에 내린 지령은 철도 파괴와 열차 습격, 그리고 교량 파괴였다. 그런 적극적인 전략은 주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엔군의 대공세와 휴전회담에 맞걸려 있었다. 후방을 강하게 교란시켜 적의 병력을 뒤로 유인함으로써 주전선의 공격을 둔화시키자는 빨치산 본연의 임무 수행이었다. 염상진은 그 적극적인 전략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투쟁의 효과를 위해 골몰했다. 정예화된 무장 병력을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분산 결합시키면서 야간 침투와 이동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해방구를 지키기 위한 주간 전투나 남부군 사령부의 곡성 습격 같은 주간 작전은 적의 월등한 화력과 병력 앞에 노출되어 시료가 별로 없이 타격을 크게 입는 바람직하지 못한 전술이었던 것이다. 화력과 병력의 열세 속에서 빨치산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기동성과 악조건 활용뿐이라는 것을 염상진은 철칙으로 믿고 있었다. 빨치산이 의무 군대가 아니라 자가 군대인 한 악조건을 호조건으로 바꾸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다. 소조로 분산시킨 야간의 동시다발적 교란과 신속한 소조의 결합으로 한 지점에 결정타를 가하는 야간 기습을 병행 또는 교차시킬 기본 계획을 세웠다. 염상진은 지난 9월 초순에 지리산에서 열린 6개 도당 회의의 결정 같은 것은 하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각 도당의 유격대를 사단 편제로 바꾼다는 것과 도당들이 발행하고 있는 노동신문의 제호를 승리의 길로 바꾼다는 것이 그 결정이었다. 그 두 가지 결정은 어느 면에서 보나 당면하고 있는 빨치산 투쟁에 아무런 도움도 이익도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조직상으로나 대원들에게나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었다. 당장 투쟁에 필요한 것은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의 수립,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전술의 개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항 두 가지를 6도당의 위원장들이 모여 앉아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고작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당 위원장들은 위험을 무릅써가며 지리산까지 모여들었단 말인가. 그 점을 생각하면 염상진은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 사람은 누군가. 이현상이었다. 그가 느끼는 실망스러움은 곧 이현상에 대한 실망스러움이었다. 그분이 왜 그러는 것일까?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각 지구로 나누어져 투쟁하고 있는 전남도당을 남북으로 갈라 57사단, 58사단으로 한다고 해서 투쟁에 무슨 효과가 생기는 것일까? 전남 노동신문을 백운산 승리의 길과 대가산 승리의 길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투쟁에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일까? 염상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다. 중학생 시절부터 항일투쟁에 나섰고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주요 인물이었으며 일제의 탄압 아래서 거의가 전향이라는 버러운 길을 걸을 때 그분은 해방이 되는 날까지 꿋꿋하게 지하투쟁을 계속한 몇 사람 중에 하나였고 해방과 함께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또다시 미군정에 맞서 싸우며 무수한 고난을 거쳐 오늘에 이른 그분의 생애는 그야말로 티끌 하나 없는 혁명가의 표본이었고 우러러마지 않는 대상이었다. 그런 분이 덕유산 회의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고 있었다. 염상진은 못내 안타까웠다. 그분에 대한 실망스러움은 곧 자신의 불행이기도 했던 것이다. 자신의 의지를 떠받치고 있는 신뢰의 기둥 하나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잃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빨치산 투쟁의 최일선에 서서 염상진이 언제나 중대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 변화와 그 대응책이었다. 눈앞의 상황은 비무장 대원들을 지리산으로 피신시킨 데 이어 도당 사령부도 백운산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변해가고 있었다. 경험로부와 투쟁은 분명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총사에서 띄우는 선들이 분주하게 각 지구로 오가고 있었다. 염상진은 그 선들을 통제하며 종합적인 작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다. 부사령 동지, 댕겨왔구만이라.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염상진은 몸을 후딱 돌렸다. 앳된 얼굴에 한대진이 거수경례를 붙이고 서 있었다. 어린 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그 표정은 사뭇 진지하고도 엄숙했다. 아, 한동무, 수고했어.
염상진은 똑바른 자세로 경례를 받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그는 한대진 소년 전사가 임무 수행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일부러 절도 있는 모습을 취해 보이고는 했다. 한대진 소년을 어른과 똑같은 한 사람의 전사로 대접해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이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주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그렇게 대해주는 것을 한대진 소년은 무척이나 좋아하고 전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을 염상진은 잘 알고 있었다. 입산하고 한동안 한대진 소년은 나이든 대원들에게 집에 가서 젖이나 먹어라. 집에 가서 밥 많이 먹고 더 커갖고 들어오니라. 어디 잠지가 얼마나 큰지 참 보자. 하는 식으로 별의별 말을 다 들었던 것이다. 물론 그런 놀림들은 악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입산한 것을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선의의 말들이 한대진 소년에게는 노엽게 들리고 기가 꺾이는 마음에 그늘이 되었던 것이다. 자, 이리 와 앉으시오. 위험한 일은 없었어. 염상진은 다정하게 웃으며 한대진의 어깨를 감싸잡았다. 손에 느껴지는 어깨의 빈약함에 염상진은 또 마음이 찐했다. 야, 암시랑도 안 했게만이라. 근데 여거 한대진 소년은 앳된 눈웃음을 싱긋 지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염상진은 웃음 띤 얼굴로 그저 물끄러미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부사령 동지, 여거 드시시오. 한대진 소년이 불쑥 내민 것은 홍시 한 개였다. 난 됐어. 한동무가 먹으시오. 염상진은 두 손을 받쳐 올린 여인 손바닥 위에 놓인 빨간 홍시가 가슴을 쳐오는 것을 느꼈다. 지꺼선 요쪽 개비에 또 있구만이라. 한대진 소년은 반대쪽 주머니를 눈길로 가리켰다. 염상진은 홍시를 받아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대진 소년은 아까와는 달리 부산스러운 몸짓으로 홍시 하나를 또 꺼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억새풀이 깔린 바닥에 앉으며 염상진이 물었다. 접선 끝내고 오다가 난구에서 땄구만이라. 한대진 소년이 마주 앉으며 침을 꿀떡 삼켰다. 한동무, 이게 다 인민의 것인데 마음대로 나무에서 딴 거요. 염상진은 웃으면서 물었다. 아니구만이라. 집돌은 다 불탑 불고 감나무만 하나 서 있었구만이라. 거기가 개돌이 자주 댕기는 길목인데 쥐가 감을 안 따먹으면 개돌이 따먹을 것인디요. 한대진 소년은 약간 시무룩하니 말했다. 잘했어. 그랬으면 더 많이 따오지 그랬어. 염상진은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감이 꼭대기에만 몇 개 달렸어서 이것도 포도시 낫구만이라. 한대진 소년이 목을 움츠리며 쑥스럽게 말했다. 아니, 누가 다 따가고 남긴 까치밥을 따왔다 그 말이오. 참 애썼어. 어서 먹읍시다. 염상진은 고개를 젖히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건 감정의 위장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감나무 높은 가지 끝에 매달린 홍시를 따려고 애쓰는 한대진 소년의 위험스런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부사령 동지, 얼른 드시시오. 한대진 소년은 밥을 먹을 때처럼 윗사람이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동무도 얼른 먹어요. 염상진은 얼른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자 한대진 소년도 입을 쫙 벌렸다. 씹을 것도 없이 넘어가게 마련인 홍시의 속살을 넘기지 못한 채 염상진은 한대진 소년을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한 소년은 산에서 설을 쇠었으니까 이제 17살이었다. 그런데 워낙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몸집이 나이에 비해 작고 강팔랐다. 그래서 더 어려 보였다. 그가 입산한 경위는 너무 순진해서 어린 나이와 함께 어른들을 더 어이없게 만들었다. 그가 밝힌 이유는 아저씨들이 좋아서였다. 아저씨들이란 굿발치를 말하는 것이었고 주막집에 나무를 해다주고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그는 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아저씨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 밥도 덜어 얻어먹었고 총도 만져보았으며 그러다가 소금 같은 것을 구해다 주는 심부름도 하게 되었다. 그런 일로는 입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가 외쳤다는 소리는 잠옷 걸작이었다. 나도 인자 믿고미 없는 나무꾼질 그만하고 해방투쟁에 나서겠다 그것이오. 나가 나이 애리다고 씹어붙는 갚는디 여기서 나보다도 산질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시오. 그 야무진 말 앞에서 어른들은 아무도 그의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는 결국 입산을 허락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은 산길을 잘 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나이 탓으로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그는 후방부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총을 못 쏘게 된 것을 불만스러워했지만 그가 아니더라도 총을 쏠 수 있는 어른들이 남아 돌아가는 판이었다. 그는 후방부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희한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다. 소를 기막히게 잘 타고 아무리 억세게 날뛰는 소라도 그가 고삐를 잡으면 고분고분해진다는 것이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입산 초기 후방부에서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소를 사들여 잡았는데 후방대원들은 소를 잡기 전에 올라타는 놀이를 곧잘 버렸다. 그런데 사람을 태우는데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소들은 사람이 올라탔다 하면 화를 내고 날뛰거나 몸을 내둘러 사람을 내동댕이 치게 마련이었다. 소가 그럴수록 남자들에게는 재미있는 놀이일 수밖에 없었다. 소 잔등이에서 내동댕이 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 유일하게 어린 한대진이가 의젓하게 소를 타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주막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소장수들이 몰고 다니는 소들에게 여물을 주면서 수없이 많은 소들을 다루어 보았고 주인 몰래 많이 타보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그런 엉뚱한 일로 유명해진 다음에야 산길도 귀신같이 잘 난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 산길을 잘 난다는 것은 빨치산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었다. 그는 곧 정복과로 옮겨져 집중적인 사상학습을 받은 다음 염상진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염상진은 한대진 소년을 남달리 아끼고 있었다. 나이가 어린 것에 비해 아주 총명했고 몸이 왜소한 것에 비해 강단이 대단했던 것이다. 그는 연락병의 몫을 어른이 무색하도록 야무지게 해내고 있었다. 김범준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한속이었다. 속이는 대장정을 치른 중국 공산당의 홍군 안에 있었던 소년병들의 지칭이었다. 한대진은 김범준 소장이 별명을 지어준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대진 소년은 홍시의 꼭지에 묻은 것까지 깨끗하게 핥아먹고는 입맛을 맛있게 다셨다. 염상진은 자신의 것을 그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을 눌러가며 억지로 홍시를 다 먹었다. 먹으라고 해봤자 먹지 않을 것이 뻔했던 것이다. 한동무, 고단하지 않소? 염상진은 미안한 마음으로 힘들여 말을 꺼냈다. 아니구만이라. 어디 또 갈 데 있는 게라? 한대진 소년은 눈치 빠르게 응수했다. 그렇소. 대가산 짝으로 한 번 더 갔다 왔으면 좋겠어. 하모니라. 이 한속이 다리 넌 100번을 왔다리 갔다리 해도 안 아프구만이라. 당장 뜰게라. 한대진 소년은 금방 일어날 기세였다. 염상진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넉넉하지만 힘이 덜 들게 그러는 게 좋겠어. 장소는 여우고개 아래 그대로인 게라? 한대진 소년이 몸을 일으켰다. 암호는 육자 맞추기로 이쪽이 2번, 저쪽이 4번이요. 염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두알 하나를 내밀었다. 그 속에는 지령문이 들어있었다. 육자 맞추기 암호란 접선 장소에서 서로가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돌을 두들기거나 손바닥을 쳐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합해서 6이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같은 육자 맞추기라 하더라도 수시로 양쪽이 내는 소리의 횟수가 달라졌고 사자 맞추기나 오자 맞추기로 바꾸기도 해서 그 방법은 다양한 변화를 보이게 되어 있었다. 소리의 횟수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접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었다. 핑! 댕겨겠구만이라. 한대진 소년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한동무, 항식 조심하시오. 염상진은 절도 있게 경례를 받았다. 한대진 소년은 잽싸게 틀을 벗어났다. 염상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후방부에 특별히 부탁해서 두꺼운 겨울옷을 구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원에서 기관차가 전복된 것은 10월 16일이었다. 그건 빨치산들의 공격을 받은 것이었다. 하필이면 전투경찰사령부가 있는 남원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양쪽의 정반대의 양상을 드러냈다. 경찰들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꺾여버린 반면에 빨치산들에게는 새로운 전술 전개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태식의 부대 돌격조는 어둠 속의 상기를 헤쳐가고 있었다. 이태식이 직접 이끌고 있는 돌격조는 자그마치 20명이었다. 그 속에 강경애도 물론 끼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극성스러울 만큼 투쟁력을 발휘해 결국 대장 이태식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건 이태식이가 뒤로 물러앉고만 일종의 만족스러운 항복이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녀는 소조의 조장까지 맡게 되었다. 그녀는 오늘도 4개의 소조 중에 하나를 맡고 있었다. 하늘에는 가을별들이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에 구름이 없고 대기가 맑아서 그런지 어둠은 그다지 진하지 않았다. 여름이나 겨울에 구름 짙게 낀 밤에 비하면 하늘 맑은 가을밤은 빨치산들에게 낮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둠의 적응력이 길러진 그들의 눈에는 가을밤의 어둠 속에서 포착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었다. 산비탈을 밟고 걷던 그들은 들판이 나타나면서 방향을 아래로 바꾸기 시작했다. 앞장선 이태식은 벌써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철길을 환히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렴풋한 윤곽뿐이었다. 그에게 철길이 환히 보이고 있는 것은 시각작용이 아니라 의식작용이었다. 지리를 샅샅이 하는 그는 의식 속에서 철길을 환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산비탈을 다 내려선 그들은 신호에 따라 신속하게 쪼그려 앉았다. 이태식이 머물러 있는 지점은 철길과 최단거리가 되는 곳이었다. 그래도 철길에 이르자면 논들을 가로지르고 개울을 건너야 했다. 토벌대의 잠복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 자신들이 전혀 왕래하지 않는 길목을 골랐다고는 해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뒤로 전달, 10호 간격, 신속이동. 이태식은 낮고 빠르게 속삭였다. 만일의 잠복 공격에 대비해 10호 간격을 유지시켰다. 잠복 공격은 을의 난사를 하게 마련인데 간격을 충분히 띄우지 않고 촘촘히 섰다가는 한 총알에 두 사람이 꿰미 죽음을 당할 위험도 있었던 것이다. 앞을 응시한 이태식은 몸을 바짝 낮추고 돌진을 시작했다. 그 뒤를 따라 한 사람씩 간격을 유지하며 뛰기 시작했다. 몸을 반으로 접은 그들의 모습이 어둠 속에 한 줄로 이어지는 점으로 지켜나갔다. 추수가 끝난 논들을 가로지른 그들은 서로의 간격을 좁히며 차례대로 개울가에 엎드렸다. 이태식은 사방을 경계하면서 한편으로 대원들이 하나씩 도착하는 것도 주시하고 있었다. 강경에도 사방을 경계하느라고 눈길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가 문득 한 곳에 눈길이 멈춰졌다. 어둠 속에 시퍼런 불빛 두 개가 동그랗게 떠 있었다. 흰빛이 서린 그 시퍼런 빛은 그러나 순간적으로 꺼져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총을 더 힘껏 붙들며 부르르 떨었다. 그러면서 이태식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빛은 이태식의 눈이 내쏘고 있는 안광이었던 것이다. 이태식과 야간 작전을 나서는 동안 벌써 몇 번째 그 섬뜩한 빛을 보았던 것이다. 처음 그 시퍼런 빛을 보았을 때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는지 몰랐다. 밤이면 고양이의 눈에서는 푸른빛을 예사로 볼 수 있었고 개의 눈에서도 덜어 볼 수 있었지만 사람의 눈에서도 푸른빛이 나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고양이나 개의 눈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공포스러웠던 것이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어째 사람 눈에서 빛이 안 나오겠소? 짐승 중에는 호랭이가 안광이 진로 시다고 하는데 호랭이도 사람 안광에는 못 당한다는 말이 아니었디요. 사람이 정신을 집중할 때나 신경을 칼날맹키로 세울 적에 안광을 10%는 내쏘는 법인데 그것이 밤이면 잘 배제라. 강동무가 본 것이야 무르나마나 이태식 동지 것이오. 그냥 반 야간 작전에 나서다 하면 그 10%는 불덩이를 달고 댕겨. 거기는 낮에 싸울 때도 그 불덩이를 달고 있는데 해땀새 우리가 못 보는 것일 것이오. 그냥 반 싸움에 났을 적에 보면 평소고는 얼굴이 안 달라집디요. 그것이 그 표식이오. 이런 조언제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녀는 안광의 정체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태식은 마지막 대원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지시를 내렸다. 옆으로 전달, 앉은 걸음으로 물가까지 이동. 그들은 소리나지 않게 앉은 걸음으로 물가를 향해 이동해 갔다. 물소리가 돌돌거리며 들려왔다. 이태식은 앞을 응시했다. 그리고 징검다리의 돌수를 세기 시작했다. 모두 9개였다. 그럴 리가 없었다. 옆으로 서너 걸음 옮겨 앉으며 다시 세기 시작했다. 또 9개였다. 그는 신경이 쭈뼛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정찰 보고보다 돌이 하나가 더 늘어나 있던 것이다. 옆으로 전달, 강경의 동무 대장 옆으로 이동. 이태식은 다급하게 속삭였다. 옆으로 전달, 강경의 동무 대장 옆으로 이동. 삼도장으로 11번째 자리 잡고 있던 강경에는 이 전달을 받는 순간 전신에 찡 전기가 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슨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첩하게 이태식을 향해 이동했다. 대장님, 불러주는 게라? 강경의 속삭이는 입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예,
아까 저 다리돌이 몇 개라고 했어? 8개라. 새로 씹으시오. 알겠구만이라. 강경에는 눈에다 힘을 모아 돌을 차근차근 세나갔다. 돌은 9개였다. 이럴 수가 있나? 그녀는 대장이 부른 이유를 알았다. 다시 세어보았다. 틀림없이 하나가 불어나 있었다. 9개구만이라. 맞지요. 9개요. 어찌된 일일게라? 날이 저뭅시로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오. 어째서라? 누가 저 무거운 돌을 실답잖게 그렸을게라? 개들이요. 저가 9개 중에 어떤 것이 서려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벌받다 하면 영치없이 죽소. 그 밑에는 지뢰가 설치돼 있은 게. 강경에는 그 처음 듣는 말에 소름이 끼쳤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올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인게라? 그것이 아니오. 개들은 우리가 댕길 만한 데다가 날이 접으면 지뢰를 설치했다가는 날이 새면 띠내고 밤에는 또 설치하고 하는 것이오. 험에 징해라. 그러다가 죄 없는 인민들이 벌받 죽으면 어쩌려고라? 강경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는 듯 싶었다. 걱정도 팔자요. 지뢰 벌받 죽으면 다 공기에 빨갱이고 개들이야 전과를 올리는 것 아니겠소? 그러면 여기 어디 잠복이 있는 것 아니겠어? 강경의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잠복이야. 저 지뢰한테 맥힌 것 아니겠소? 이태식의 되물음에 강경에는 새로운 깨달음에 부딪혔다. 물을 건너에 쓰겄은께 동무 자리로 가시오. 이태식의 말을 듣고 강경에는 빠르게 돌아섰다. 그녀는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말과 투쟁 경력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옆으로 전달. 우측 방향으로 이동. 이태식은 지시를 내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지시가 뒤에까지 전달되기를 잠깐 기다렸다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귀는 개울 쪽으로 열려 있었다. 물소리가 나는 부분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은 물이 깊게 마련이었다. 물 깊이를 모르고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었다. 징검다리가 놓인 개울이니까 빠져 죽을 정도로 물이 깊은 데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몸에 물을 많이 적실 필요는 없었다. 옷이 물에 젖으면 그만큼 기동성이 떨어졌고 자칫 잘못해서 총까지 물에 젖게 되면 그거야말로 큰일이었다. 총이 물에 젖은 상태로 매복에라도 걸리는 날에는 더 볼 것이 없었다. 총들도 부실한 데다가 탄알까지 부실해서 연속적인 불발을 내며 살아가기를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이태식은 물소리가 졸졸거리는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뒤로 전달. 물을 건넌다. 지시를 보낸 이태식은 발을 물속에 넣었다. 물은 장단지 바로 아래까지 찼다. 생각보다 차가운 물의 냉기가 섬뜩하게 다리를 타고 올라 가슴에까지 뻗쳤다. 우아따매. 폴세 물속은 겨울이지. 이태식은 푸들 어깨를 떨며 생각했다. 그는 그만 마음이 무거워졌다. 빨치산에게 겨울은 또 하나의 적이었다. 토벌대는 싸워서 이길 수나 있는 적이었지만 겨울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적이었다. 거기다가 토벌대가 겨울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겨울은 점점 더 무서운 적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물을 건넌 이태식은 철뚝의 비탈에 가붙었다. 대원들도 빠른 동작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물이 찬 고무신에서 발을 옮길 때마다 빨칵거리는 소리들이 어둠 속에 흩어지고 있었다. 사방을 경계하고 있는 이태식의 귀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소리까지 거슬리고 있었다. 옆으로 전달. 주장 집어. 이태식은 지시를 내리고 숨을 들이켰다. 정작 작전은 이제부터였던 것이다. 3명의 조장들이 신속하게 모여들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첫 길을 한 동가리만 띠내뿌는 것이오. 그게 2조는 오른짝을 맡고 3조는 왼쪽 짝을 맡으시오. 그리고 4조는 진목에 맥힌 못을 빼내시오. 1조는 경계를 쓸 것인 게 빠르게 하고 소리 안 나게 하시오. 조장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이태식은 주먹만한 돌 2개를 집어 철뚝 너머로 던졌다. 저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이태식은 옆에 부하를 툭 치며 철길로 오르라는 신호를 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비탈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별로 철길 한 매듭을 떼내는 작업에 매달렸다. 공군은 군당을 통해서 미리 확보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업은 그다지 쉽지 않았다. 우선 공구 다루는 것이 서툴렀고 나사마다 녹이 슬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지만 전혀 소리를 안 낼 수는 없었다.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하나같이 움찔움찔 놀랐다. 어둠에 잠긴 깊은 정적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는 유난히 예리하게 퍼지고는 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이태식은 초조하게 좌우를 살피고 있었다.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철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늘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탓으로 어둠 속에서도 그 움직임이 쉽게 눈에 띄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작전인 이상 뻔한 위험도 무릅쓸 수밖에 없었다. 철길 파괴 작전은 적의 기동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적들은 거의 기차를 이용해서 병력을 이동시키고 화력을 운반하고 있었다. 그건 어떤 특정한 기차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객차와 화물차가 따로 없이 객실칸과 화물칸을 함께 끌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병력과 화력을 수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차들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비병들을 기관차 앞에 내단 무게차에다 싣고 다니는 판이었다. 적들의 기동성을 마비시키고 후방을 교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철도의 파괴였다. 대장님, 다 끝냈구만이라. 강경희가 이태식 옆으로 다가서며 숨가쁘게 말했다. 예, 잘했어. 이태식이 반색을 했다. 저 동가리를 어쩔게라? 저것을 삶아 먹을 수도 없고 엿싸 먹을 수도 없은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저 개울거정 들어다가 물속에 쳐 박아보는 것이 어쩌겠소. 그러자라 나사하고 못들도 그리 하는 것이 좋겠는디라. 하면 이태식의 작은 목소리가 만족스러웠다. 그들 모두는 긴 레일 한 토막을 낑낑대며 개울까지 옮겼다.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개울물 속에다 수장시켰다. 나사오고 못들어는 이따가 산속에다가 내봅시다. 꽤 커진 이태식의 말이었다. 그들은 왔던 길을 되짚어 산자락을 밟기 시작했다. 대열의 앞뒤에서 긴 숨을 내쉬는 소리들이 연거푸 들렸다. 이태식도 소리나지 않게 숨을 길게 내쉬며 그래야 피들 보탔을 것이야. 목심 내걸고 하는 일인게 요리 고상들 해서 1시 이상을 기연시 보기는 봐야 할 것인데 말이여.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잠시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걷기를 서둘렀다. 담배를 피우게 하려면 아무 데서나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산구비 2개를 감아돌아 골짜기로 파고들었다. 동무들 여기서 쉬겠소. 담배들 태우시오. 이태식의 목소리는 예사 크기로 변해 있었다. 그곳은 산이 겹을 이루고 있는 골짜기라서 비행기가 뜨지 않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불빛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지형이었다. 그곳에서는 담뱃불이 아니라 밥을 해먹는 불빛도 염려할 것이 없었다. 빨치산이라고 해서 야간 작전에는 담배를 쫄쫄이 굽는 것만은 아니었다. 지형을 잘 알고 주위에 적정이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느긋한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이태식은 어느 부대장보다도 부하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주 줄 수 있는 부대장이었다. 담뱃불들이 어둠 속에서 무슨 꽃들처럼 빨갛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용케 담배를 말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마치 무슨 빨치산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담배를 못 피우는 남자 빨치산은 거의 없었다. 그건 어쩌면 긴장과 위기가 연속되는 산생활과 무관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인지도 몰랐다. 이태식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사방을 살피는데 신경을 놓지 않고 있었다. 담배는 왼손에 들려 있었고 총을 든 오른손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다. 그들이 본대가 있는 지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을 때였다. 대열 중간쯤에서 사람이 넘어져 구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왈칵 터져 올랐다. 대열이 뚝 멈춤과 동시에 그들은 순식간에 엎드렸다. 뭐시여? 무슨 일이여? 잔뜩 눌러대서 쉰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앞쪽에서 다급하게 들려왔다. 다리를 접질렸구만요. 신음소리를 묻혀내며 들려온 말이었다. 누구요? 강경애가 물었다. 김동혁이구만요. 강경애는 예감의 적중에 약간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구르는 소리가 났던 거리의 느낌으로 그녀는 자신의 조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걱정이 되기에 앞서 맥이 빠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가 김동혁인 까닭이었다. 3조 동무들 내려갑시다. 강경애는 조원들에게 이르며 아래로 팔을 내디뎠다. 조원들 셋이 뒤를 따랐다. 김동혁은 10발짝쯤 굴러내려가 다리를 쭉 뻗은 채 앉아 있었다. 김동무, 많이 다쳤소? 강경애가 김동혁 옆으로 다가앉으며 물었다. 갱신을 못하고서. 김동혁이 신음소리를 물었다.
어디가 접질렀는데 갱신을 못해라 해. 강경애의 목소리는 차게 느껴졌다. 발목이구만요. 두 짝 다요? 아니 왼짝 한나구만요. 김동혁이 연신 앓는 소리를 냈다. 그 발목이 또 부러져 버렸는갑소.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그렇게 갱신을 못하제라 해. 강동무 어째 그래 말을 야박하니 하고구요. 김동혁의 낮은 목소리가 완연히 원망스럽게 들렸다. 그때 둘러서 있던 세 대원 중에 누군가가 쿡 웃음을 터쳤다. 김동무, 자울음씨로 걸었잖아. 강경애의 목소리는 완전히 싸늘했다. 자오르기는 나가 8분이 간디라. 행군없으로 자오르게. 안 자울렀으면 어째 딴 동무들은 다 무사하니 지내간 길을 김동무만 8분이면 기로 넉장구려고 그요인? 재수가 없을랑게 그렇지라. 본시 술 취한 사람이 술 취었다고 하는 법 없소. 아따 말 좋기여서 돈 드는 법 아닌디 다친 사람 앞에 놓고 말이 어째 그리 야박하고 입모추맛이다요. 강동무가 그런 게 발목이 더 아파 보여. 대원들이 또 쿡쿡거리며 웃었다. 강경애는 그만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동무들, 김동무 데리고 싸게 올라오시오잉. 그녀는 발딱 몸을 일으키며 내치듯이 말했다. 많이 다쳤소? 기다리고 있던 이태식이 물었다. 귀렉장뿐 아니라 한쪽 발목이 접질렀은게요. 그만하기 다행이요. 부대도 인자 다 왔은게. 이태식이 돌아섰다. 김동혁을 두 대원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대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대원들 중에서 강경애를 싫어하는 대원은 하나도 없었다. 여자 대원들이 4-5명 있었지만 유독 강경애가 인기가 높은 것은 여자답지 않은 용맹성과 여자다운 헌신성의 양면 때문이었다. 그 두 가지 점은 이성인 동지로서 남자 대원들이 좋아하기에 꼭 알맞기도 했다. 여자가 함께 용감하게 싸우니까 더 용기가 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친절하니까 서로가 부담 없이 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동혁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강경애를 여자로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약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인 그가 적극적인 용기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강경애 때문이었다. 강경애가 돌격대나 정찰대에 자원을 하면 혹시 누가 끼어들쓰라 뒤따라 자원을 하는 건 김동혁이었다. 그의 그런 편안한 행동이 시작되면서 대원들은 금방 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강경애였다. 그녀는 전혀 그런 눈치를 모르는 척 김동혁을 하나의 대원으로만 대했던 것이다. 더 냉정하지도 더 친절하지도 않게. 그러면서 김동혁이 보는 앞에서 다른 대원들의 가벼운 상처를 정성스레 돌봐주거나 스스럼 없이 팔씨름 같은 장난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무표정 앞에서 김동혁은 돌격대에 자원할 때와는 다르게 그의 본래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그가 오늘 다친 것을 계기로 드러낸 감정은 꽤나 노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나 연애 감정 같은 것을 갖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입산을 한 이상 모든 행동이 투쟁과 연결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몸이 고단하고 힘겨우면서도 잔일로 남자 대원들의 뒷수발을 자제하는 것도 그들의 사기를 돋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였다. 그녀는 그저 투쟁력이 강한 남자 대원일수록 더 좋아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동지는 이태식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태식이 곡성 쪽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조계산 지구의 하대치는 승주 군당의 향도를 받으며 돌격대 20명으로 벌교와 구룡 사이의 진트제 터널을 기습하고 있었다. 벌교 쪽 터널 위인 고갯마루에 초소가 있었다. 거기에 5명의 전투경찰이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하대치는 그들을 총을 쏘지 않고 없애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터널 속의 레일을 안심하고 제거할 방법이 없었다. 구룡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들을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머리에 불화로를 이고 밥을 먹는 격이었다. 터널이 짧아서 쇠 부딪히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위험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5을 총소리 내지 않고 없앤다는 것은 퍽 무모한 일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 계획을 반대하는 부하는 아무도 없었다. 누가 반대한다고 정한 생각을 바꿀 하대치도 아니었던 것이다. 하대치는 돌격대에서 4사람을 뽑아냈다. 자신을 포함한 5명은 바로 결사되었다. 초소로 뛰어들어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 육박전을 벌일 작정이었다. 그들은 낮은 포복으로 초소까지 접근했다. 그리고 하대치의 신호에 따라 앞에 선 3사람은 한꺼번에 문을 향해 돌진했다. 3사람의 몸에 부딪힌 문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떠밀려 나갔다. 어둠 속에서 비명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별로 오래가지 않았다. 5으로 정찰된 초소에는 4명밖에 없었다. 문을 박차느라고 이마에 혹이 솟은 하대치는 터널 속에서 레일 2 토막을 빼내고 기관총과 수류탄 20여 개를 챙겨가지고 바람처럼 어둠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토벌대는 아직 지리산 골짜기들까지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골짜기의 어귀나 산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초소를 세워 차단작전을 꾀하고 있었다. 한 초소에는 대개 10명 정도씩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빨치산들은 그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디서나 위험지구에서는 그렇듯이 그들도 대부분 의경이었던 것이다. 의경들은 전투 경험이 별달리 없는 데다 전투 의욕도 별로 없었다. 전투 의욕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의경답게 싸우는 것을 겁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싸움이 붙어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출행랑을 놓기 바빴고 그렇지 않으면 두 팔을 쉽게 들어올리고 말았다. 그래서 빨치산들도 그들에게는 퍽 관대했다. 도당에서도 몇 개월 전부터 토벌대 속에 들어있는 인민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기도 했다. 그 말은 강제로 동원된 의경들에게 관대하게 해 그 영향이 인민들에게 빨치산의 지시와 동조로 확산되게 하라는 뜻이었다. 그건 당의 정치 군대로서 인민을 선무해야 한다는 기본 전략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리고 의경을 친일 경력자들과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올바른 것이었고 그 파급 효과 또한 컸다. 이해룡은 당장 식량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해결은 해방구가 없는 한 전생 보투밖에 없었다. 지리산 자락에 있었던 작은 규모의 얼마 되지 않았던 마을들은 이미 1949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실시된 소개로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보투를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지리산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위험을 전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겨울을 앞둔 식량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해룡은 굴리의 군단과 힘을 합쳐 보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을 세웠다. 자체 무장도 허술할 뿐만 아니라 보투 대상지를 물색하는 데는 현지 사정에 달통이 있는 군당의 협조가 꼭 필요했던 것이다. 가실이 다 끝났으니까 보트를 허기로야 적시기는 허제라. 그리허나 조금 문제가 있단께라. 군당위원장이 마뜩차는 얼굴로 꽁 힘을 쓰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게 뭔가요? 고개를 숙인 막혀서 눈을 위로 뜬 이해룡은 나직하게 물었다. 그것이 말이오. 시상 인심이 조석 변이더라고. 정전이다 휴전이다 햇상태로 그새 인심이 야리꾸리하게 변해가는 눈치더만. 가실이 시작됨수로부터는 아주 헷가닥 달라져 불어서 우리를 인자 똥친 작대기로 한다 그것이오. 하고 거둘 때꺼정만 해도 보투를 낳았으면 미리 면당 세포를 통해서 쫙하니 연락이 돌고 또 마실마동 투쟁 인민들이 나서서 집집마동 문 앞에다 곡식을 내놓는 협조가 착착 잘 되었는디 인자 와서는 그것이 편하게 깨져감수로 보투가 애로워지고 있다 그 말이오. 그런디다가 지리산지구가 생겨나 입이 갑작스리 수천으로 늘어뿌렸으니 이것이 예산 문제가 아니들 않겠소. 군당위원장의 말은 무거웠고 얼굴은 침통하게 변해 있었다. 군당위원장의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이해룡은 벌컥 화부터 솟았다. 그런 기회주의자들 동네마다 시범을 보입시다. 이 말이 곧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옆에 김범준 소장만 없었더라도 그 말은 터져나오고 말았을 것이다. 인심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유치지구에 있으면서 벌써 눈치챌 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다. 그는 그런 기회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보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문제를 어쨌으면 좋겠어. 감정을 누르고 이해룡이 내놓은 말은 이랬다. 군당위원장이 이해룡을 쳐다보았다. 그 눈길이 멍했다. 문제점을 제시했던 군당위원장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금매요. 나야 걱정이 된 게 말을 꺼낸 것이고 저절로 돌아가는 인심을 가래로 막겠소 삽으로 막겠소. 군당위원장이 마지못한 듯한 말이었다. 아니 그럼 그따위 기회주의자들이 멋대로 놀아나게 내버려둔단 말이오? 마침내 이해룡의 입에서 거칠게 터져나온 말이었다. 그만 그런 사람들을 막. 가만. 무심한 듯 앉아있던 김범준이 군당위원장의 말을 제지했다. 그래요. 인심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두 동지의 마음이 다 같아요. 또 나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와 인민을 따로 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해보십시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는 다 같이 고생들 많이 해왔어. 그럼 인민들은 아무 고생도 없이 호의호식들 했나요? 아니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우리가 총을 잘 쏘고 잘 싸워서 그런 겁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입산하고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입혀 살렸습니까? 바로 인민들입니다. 우리가 고생한 만큼 인민들도 고생했습니다. 인민들은 우리를 돕느라고 고생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왔다는 혐의로 적들에게 시달리는 고생도 겹으로 해왔습니다. 인민들이 겪은 그 이중적인 고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민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물을 것도 없이 인민의 해방 아닙니까? 그 찬란한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전이 되면 그 약속은 결정적으로 빗나가게 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쉬운 말로 그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합시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혁명된 세상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생존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겉모습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달라진 겉모습을 문제 삼기 전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그들이 우리한테 가질 실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치열하게 투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믿을 건 누굽니까? 인민일 뿐입니다. 인민의 도움을 받자면 우리는 지난날보다 더욱 인민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쓸 때 우리의 최대 목표인 혁명은 파괴되어 버리고 우리는 더러운 폭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민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민 앞에 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해도 인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대가로 인민들에게 받는 대접이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세 끼에서 두 끼로, 두 끼에서 한 끼로, 한 끼에서 굶게 되는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겐 인민을 강압해서 양식을 뺏을 권한은 없는 겁니다. 굶으면서 싸우다가 죽어가는 것, 그것이 혁명 천사의 순결이고 인민들에게 신뢰를 심는 길이고 다음의 역사에서 혁명이 성취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혁명은 적에게만 폭력인 것이지 인민에겐 끝없는 신뢰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혁명 천사는 외롭고 또 위대한 것입니다. 김범준이 긴 말을 끝냈다. 그의 묵직하고 담담한 어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고 무슨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편안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해룡은 내색을 하지 못한 채 너무 놀라고 있었다. 자신을 힐책하는 말의 내용도 내용이었고 그분이 그렇게도 긴 말을 하는 것을 듣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말의 내용으로도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깨우칠 수 있었는데다 그리도 말이 없던 분이 그렇게 긴 말을 한 것에서 더욱 잘못을 느끼게 되었다. 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룡은 머리를 조아렸다. 고맙소 이동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꿋꿋하도록 합시다. 김범준이 이해룡의 손을 꼭 잡았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룡은 김범준의 체온이 자신의 손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부끄러움과 감격스러움이 엇갈리고 있었다. 군당위원장도 숙면한 얼굴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아 있었다. 사흘 뒤부터 이해룡은 자신의 무장병력과 군당의 무장병력을 합해 보투에 나섰다. 비무장병력은 무장병력의 3배가 되게 했다. 보시오. 무장 100에 비무장 300이면 합이 400 아니오. 무슨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 많은 수를 몰고 어쩌려고 그라요. 군당위원장은 처음에 고개를 내돌렸다. 동무, 내 말 들어보시오. 우리 형편으로 보자면 식량은 없고 대원들은 많고 날씨는 날마다 추워지고 있어. 거기다가 적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가 없어. 추수가 끝났겠다. 면소지지 정도에 배치된 적들은 아직 별것 아니겠다. 우리가 식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요새란 말이오. 그러니까 소부대로 산 아래 작고 가난한 마을이나 찝쩍거리지 말고 대부대로 부자들 많은 면단위를 덮치자 그거요. 적들이 태평치고 있을 때 기습을 감행하면 우리 무장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부자들을 털면 그만큼 수확도 많고 우리 맘도 편할 것 아니오. 내 말이 어떻소? 금매 그리 들으면 그 말도 맞기는 허요. 근데
면단 위에는 적들 병력이 솔천한디 우리가 피해보들 않겠는 게라. 군당위원장은 살짝 꼬리를 사렸다. 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고 큰 고기를 잡자면 큰 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소. 그리고 보투가 원족이 아니고 쌈이요, 쌈. 피해 입는 건 미리 생각해서 무슨 투쟁을 할 수 있겠소. 안 그렇소? 이해룡은 군당위원장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렇 기사 하져라. 됐어요. 그럼 적들은 내가 다 맡을 테니 위원장 동무는 보투를 맡도록 하고 광임에부터 치도록 합시다. 그리 시계 치고 나가자면 그거 말고도 덜 위험함스러워 묵자 것도 많은 동네가 서시천 따라감스로 대산리, 지천리, 마산리, 냉천리, 광평리가 쪼로록하니 줄 서 있어. 서시천이 맹글어준 넓고 좋은 농토 깔고 앉은 부자들이 동네마당 세고 셌어. 나가 하나씩 골라낼 것인께 매겨두시오. 정찰 세밀하게 시키도록 하시오. 한번이나. 그래서 면소재지인 광희를 피해 대산리와 지천리를 함께 치기로 했다. 냉천리와 광평리도 쓸만했지만 섬진강 다리에 경비 병력이 많은 데다 구례읍이 또 바로 옆이라서 광희를 치는 것보다 더 위험해 일단 제쳐놓게 되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서야 화엄사 뒤를 멀찍하게 돌아 완사제를 넘은 그들은 얼마 걷지 않아 수월리의 큰 길을 앞에 두게 되었다. 대산리와 지천리로 갈라지는 길목에 돌로 쌓아 올린 초소가 있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마을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 정찰에 의하면 그 초소의 병력은 10이었다. 이해룡은 자신의 병력 중에서 30명을 뽑아 두 조로 나누었다. 1조는 우측, 2조는 좌측에서 은밀하게 공격해 초소를 포위하시오. 적에게 노출되어 공격을 당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총을 쏴서는 안 돼요. 적의 공격을 당할 시는 돌격전을 감행하시오. 그리고 이해룡은 비무장들에게 지시했다. 공격조가 초소를 포위하게 되면 내가 초소를 향해 항복을 권유할 거요. 자수하라는 내 말이 끝나면 동무들은 일제히 와 2번 소리 지르시오. 걔들한테 우리가 정말 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오. 그럼 공격조 작전 개시! 이해룡의 명령이 떨어지자 공격조는 좌우로 갈라져 신속하게 어둠을 헤쳐나갔다. 그리고 비무장들은 소리나지 않는 느린 걸음으로 큰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공격조의 모습들이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있었다. 비무장들은 큰 길에서 꽤 떨어진 밭은덕 앞에서 멈추었다. 이해룡은 혼자서 큰 길에서 가까운 언덕배기까지 걸어갔다. 초소 쪽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빛 몇 개가 반짝반짝 빛나다가 이내 사라졌다. 포위 완료를 알리는 부싯돌 불빛이었다. 이해룡은 언덕배기에 몸을 안전하게 감추고 손나팔을 입에다 갖다 댔다. 초소에 있는 검은 개들 들어라! 검은 개들 들어라! 너희들은 완전 포위되었다. 항복하고 나와라.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만약 저항하면 전원 몰살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들은 완전 포위되었다. 찌렁찌렁하게 울리던 이해룡의 외침이 끝났다. 350명이 넘는 빨치산들이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가 2번을 연겁 후 어둠을 흔들어댔다. 저항하면 몰살시킨다. 이해룡은 다시 외쳤다. 빨치산들의 외침이 또 어둠을 뒤흔들었다. 이해룡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곧 피식 웃어버렸다. 대원들은 자신의 명령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하는 말에 한해서만 2번 소리 지르라고 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때 초소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항복한다고 살려준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틀림없이 살려준다. 우리 빨치산한테 체포되어 서약서 쓰고 살아난 경찰들이 수없이 많다는 소문도 못 들었느냐? 너희들도 항복하고 나와서 서약서를 쓰면 틀림없이 살려준다. 시간 끌지 말고 셋셀 동안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몰살시키겠다. 하나, 둘, 셋. 그때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나간다! 기다려라! 기다려! 그리고 초소의 문이 덜컥 열리면서 네모난 불빛이 어둠을 도려냈다. 그 불빛 속으로 2 팔을 치켜 올린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격조들이 그들을 빠르게 에워싸고 있었다. 이해룡은 말할 수 없는 통쾌감을 느끼며 큰 길을 건너뛰고 있었다. 비무장들도 초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명은 불빛 속에 갇힌 듯 팔들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차 있었다. 겁내지 마라. 약속대로 다 살려주겠다. 먼저 옷들을 다 벗어라. 이해룡이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우물거렸다.
뭘 꾸물거리고 있나? 빤스만 남기고 구두까지 다들 벗어. 우리가 월동 준비하는 거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다투듯 옷을 벗기 시작했다. 구두까지 벗은 그들은 팬티만 걸친 알몸이 되었다. 팔들은 내려도 좋다. 다들 얼굴 똑바로 들어라. 그들이 굳어진 얼굴들을 똑바로 세웠다. 이해룡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나갔다. 불빛에 드러난 그들의 얼굴은 거의 20살 안팎으로 보였다. 너 일정 때부터 순사질 해먹었지? 이해룡의 손가락이 한 사람을 겨냥했다. 그 얼굴은 35이 넘어 보였다. 아니구만요. 해방되고부터민디요. 그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며 말을 더듬거렸다. 맞구만이라. 그놈이 순사보로 해먹은 배창순디 행투 깨나 고약스럽게 헌 억지리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외친 소리였다. 그 사내의 겁질린 얼굴이 그만 푹 떨구어졌다. 요런 민족 반역자 새끼! 이해룡이 칼을 빼들었다. 그리고 거침없이 사내의 가슴을 푹 찔러버렸다. 사내가 신음을 물며 몸을 접었다. 이해룡이 칼을 뽑았다. 사내의 머리가 땅에 박히며 쿵 소리를 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기를 전부 노획하고 전화줄을 절단하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 이름과 동네를 적은 다음 다 묶어 초소안에 가두시오. 이해룡은 공격주에게 명령한 다음 알몸의 사내들을 향해 약속대로 너희들은 살려준다. 너희들의 이름과 동네를 적어두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얼굴도 다 봐놨으니까 또 걸리면 그때는 저 새끼 죽이는 것처럼 가차없이 죽이고 말 것이다. 다들 명심해라.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두 마을을 향해 거침없이 어둠을 헤쳐나갔다. 절대로 인명피해는 내지 마시오. 마을로 들어서기 직전에 이해룡이 명령을 내렸다. 대산리와 지천리 부잣집들은 쌀이란 쌀은 남김없이 다 털렸다. 부잣집들은 쑥밭이 되었지만 동네 전체로 볼 때는 별 소란이 없었다. 그들은 미리 짜여진 조에 따라 부잣집들을 덮쳐 이를 해치워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일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큰 길에 다다라 매복하고 있던 토벌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적은 내가 맡을 테니까 동무는 빨리빨리 비무장을 산으로 빼시오. 이해룡은 군당위원장에게 숨가쁘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대원들에게 외쳤다. 동무들! 지금부터 돌격이오! 저 공격을 뚫고 바로바로 산으로 붙으시오. 그래서 비무장들을 경계해야 하오. 자! 돌격! 빨치산 무장대들은 총을 난사해대며 어둠 속을 내뛰기 시작했다. 토벌대의 추격을 떼치고 완사제를 넘은 이해룡은 인원 점검을 실시했다. 무장대원 넷, 비무장대원 셋이 없었다. 7명의 목숨을 잃어가며 감행한 오늘의 보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쩐지 이해룡은 선뜻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저 하늘로 고개를 젖히며 긴 숨을 토해냈다. 결국 7동지의 몸을 뜯어먹는 셈이로구나. 별들을 건성으로 보며 그가 한 생각이었다. 27. 고향에서 몰려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봐 간호장교, 나 언제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하는 거요? 양효석은 눈을 치켜뜨며 짜증을 부렸다. 왜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체온계를 들여다보며 간호장교는 건성으로 묻고 있었다. 허리가 똑 부러질 것 같다고 몇 번씩이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라도 억양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 양효석은 그만 비비 꼬이는 신음을 물며 머리를 침대에 박았다. 거 보세요. 괜히 소리를 질러대니까 수술 자리가 결리잖아요. 양대인님, 대인님 부상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이러세요? 잘못했으면 허파가 상할 뻔했다고 군의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허리가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간호장교가 체온계를 뿌려대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꽤나 좋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계속 조금만 더 참으라니. 도대체 그게 언제까지란 거요?